북한이 8월 26일 날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것은 한 1000km 정도가 가가지고 일본의 스스로 자기들이 자유 영역이라고 하는 홋카이도 근처에 한 200km 전방에 떨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일본이 난리 법석이 날 텐데 일본도 좀 어이가 없는 모양이에요. 왜 이거 막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핵무기도 없고 하니까 지금 보통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오늘 이 시각에도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특별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그냥 놔뒀다고는 안 되겠다. 그런 그 의식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갑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자면 우리 한국 역사, 한반도의 심각한 역사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비슷한 한 1000년 전으로 보자면 삼국 통일 시절에 고구려가 영계서문 휘하에서 그렇게 아주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근데 백제와 신라는 그 후에 나제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저 강력한 고구려의 무력을 어떻게 깰 것인가 하고 고심하다가 당시에 훗날 29대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가 평양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노발대화를 하면서 김춘추를 감옥소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 처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 영계소문 밑에 있는 남생, 남상, 남건 소위 세 아들들의 불화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보자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역사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년에는 역사 발전이 약 70년 단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 12년부터 20년대에 레닌의 공산당 혁명이 벌어졌죠. 1917년입니다만 그런데 그 20년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70년 지나서 1990년이 되니까 소비에트가 망했습니다. 구소련이. 한 70년 걸렸는데 근데 당시에 소위 구소련, 우리가 소위 CCCP라고 그러죠. 요새는 러시아가 아니고 CCCP는 전 세계에서 핵폭탄이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당시 한 8,000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핵폭탄도 그 사회의 붕괴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라의 운명과 성쇠는 무력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 김정은이라고 이상하게 머리 깎은 젊은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도대체 종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겁이 나요. 제가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를 높게 평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김일성이가 살던 시절에는 식민지 시대를 벗어난 동아시아의 많은 후진 약소국이 서로 네이션 빌딩이라고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땅 뺏기 노름을 하고 그때는 무력을 가지고 싸움하던 시절입니다. 장개석이도 그랬고 모택통이도 그랬고 호지명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들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 월명에 보십시오. 월명의 호지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45년에 해방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민족운동가 중에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압제한 사람이 일본인데 일본 뒤에 미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다 같은 공도 적의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에 있는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진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해서 돈을 지원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소위 레닌의 민민혁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진 많은 후진국의 운동가들이 모스크바로 가서 레닌한테 돈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운형, 김규식 이런 등등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돈을 받으러 가서 용돈을 운동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기보다는 참 운명적인 것은 당시에 유일하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켜줄 사람들은 저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다 하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승만 우스운 사람으로 봤죠. 그리고 이 양반이 미국에 사시다가 1912년, 13년에 상해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맺는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런데 이 양반은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고 그러니까 좀 알아줬단 말이에요. 연설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런데 또 대통령으로 만나러 보니까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려면 결국 미국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상해나 중경에서 고생하는 우리 독립운동자, 참 풍찬 노숙을 하는 사람, 일제 밀정하게 쫓겨서 맨날 숨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개득이 안 가는 얘기, 이 양반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지언정 상당히 소외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급하면 미국으로 가버릴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많아요. 텃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43년 후에 이승만 박사의 얘기가 맞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945년 그러니까 1912년경에 일어났던 그 발언이 43년 후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사가 좀 뭘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945년 전까지 일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넘어갔던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가 전부 빨갱이라 죽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제 주임 선생의 리서치 펠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좀 받으면서 연구 조교를 했는데 일제치하의 한국 조선 상황 이런 일본 전쟁 전의 비밀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그러니까 30년 후니까 43년까지 나오니까 73년에 그걸 우리 지도에서 전부 입수를 해가지고 1호로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나오는데 43년 것이 45년에 나왔어요. 2년 전 것이 나왔는데 그걸 쭉 보니까 거기서는 얘기했지만 조선에 있어서 치연 상황 해갖고 부정선인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부정선인 이승만이란 어떤 인물인가. 그래갖고 쫙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맺는 서류예요. 그 서류에 보면 약 76%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 사상운동해 하고 상당히 고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1945년부터 50년간의 이 동서냉전으로 해서 완전히 이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양에 갔다가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하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좌우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일제 36년에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참 만주와 시베리아와 해외를 방랑하면서 그리고 찾았던 36년 만의 독립, 그 후에 70년이 됐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 가까이 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 가면 대부분이 생활력이 강해서 잘 삽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문제 하나는 단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의 플러싱이라는 데서 어떤 사람이 거리에 여기가 세탁소를 하나 탁 만들면 잘 된다? 그럼 그 옆에 한국 사람 또 세워요. 그래서 덤핑하고 다 망해요. 그런 식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신문사를 했는데 뉴욕에서 신문사가 한국 신문사가 한 20개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신문이 한 두어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한 10서너 가지는 그냥 교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타블로이드 판으로 그냥 화제를 이끌고 이런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들 교포 가게 가서 광고 받아서 그냥 생활 유지하는 그런 신문인데 우리보다 그 교민이 2배나 많은 중국 사람들은 신문 딱 3개예요. 중공계, 대만계, 그리고 중도, 소위 홍콩계 딱 3가지예요. 우리는 한 50만 살에 그 사람도 한 100만 이상이 살아요. 그리고 그 신문을 찍는 것은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정도는 자기들 나름의 인쇄시설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군소신문은 다른 데 가서 그냥 인쇄소를 맡겨서 합니다. 근데 그 인쇄소 맡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 하는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니들은 왜 그렇게 신문이 많냐? 이것이 단결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색당파의 영향이 많습니다. 영조시대에 몇 분 됐어요? 영조시대에 조선의 사색당파가 25개가 있었습니다. 노론, 서론, 남인, 북인, 대북, 서북 뭐 많았는데 요새도 친박, 긴박, 뭐 무슨 박, 뭐 주류, 비주류하고 아마 25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역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지역이 경상북도하고 충청도예요. 대부분. 그때도 그랬습니다. 묘하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탁평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2,400만이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요새 자기들 사회들 다 뺐습니다. 노동교육. 김일성주의예요. 일종의 유사종교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고 삽니까?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김정은 통치에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그 최고 실력자 옆에서 군대를 보조하는 우리나라로 말해서 합동참모본부장 그런 사람이에요. 이 4사람 중에서 4사람이 처형이 됐는데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3사람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 그리고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서 죽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화국에 자기들이 말하는 신성한 공화국에 이 사람들은 뼈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겠다는 잔인을 큰 이런 처형 정치가 어떻게 역사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이 남한에서 그들을 은근히 북돋우고 그들을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데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드 얘기를 합시다.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로 상당히 궁지에 빠졌다가 이번에 푸틴 대통령하고 하는 데서 약간 숨통이 터졌죠?
푸틴은 이제 멀리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으니까 사드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한민국하고 거래를 해야만 자기들이 장사가 되죠. 우라디보스토크 근처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됐어요. 시진핑도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삐딱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형국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적어도 시진핑은 그 정도 입장을 취해야만 자기들 먹고 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바마를 괄세하면서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손은 완전히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북핵이냐 사드냐 하고 뭐 광고를 많이 냈는데 대통령 하는 말씀은 북핵이 정리되면 사드가 필요 없다. 그 논리가 하나 발달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를 가지고 북한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나라 야당 사람들 중에서는 중국이 막 겁이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왜 우리가 중국을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큰 나라긴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역사를 보는 건 땅덩어리와 인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오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옛날에 중국의 큰 땅덩어리에 동이 조그마한 조선 땅 비교가 안 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도 그러고 4차원적인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바닥에다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딱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2층, 3층, 4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한 평이었다는 것이 100만 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와 기술도 얼마나 중국을 앞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약간 긴장이 있다고 막 중국이 그냥 욕하고 안 오고 뭐 어쩌고 하면 우리 난리 난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좀 뜸하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우리의 드라마와 한류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좀 있으면 다시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우리의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없이는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차고는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 이렇게 난리 치는데 이거 뭐 큰 사건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대주의적 방법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에는 슬픈 사대주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조선 왕조를 만들던 이성계가 왕조를 만들어 놓고 중국 그 명나라의 천자 주원장에게 다 제안서를 내보내서 천황폐하, 황제폐하, 우리나라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는 황녀, 하나는 조선,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면서 곡물 막 금도 보내고 또 부끄럽게 우리나라 이쁜 처녀 500명을 선출해서 또 보냈어요. 도대체 조선 여자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주원장이가 따가 그래 조선으로 해라. 그래서 조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황녀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저 함경도 자기 고향 근처의 이름이었대요. 왜 사람이 기껏 머리를 발성 돌려봤자 그 정도 아니에요. 내가 나오나라 국호를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것도 세상의 중심이라는 나라. 명나라, 나릴과 다롤, 해와 달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청나라, 그리고 원나라도 우뜸원자. 일본, 우리 외놈가지고 일본이 해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국호가. 그런데 기껏해야 자기 고향 이름이나 써서 붙이는 이런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박대하고 천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역사적 주체의식을 세워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요, 고구려도 자기 역사라고 주장해요. 발해도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뭐 웅진 도호부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 소위 역사 공정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까지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에 단호히 막음으로써 이번 사드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단호하게 보여줌으로써 중국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적 계기가 이 사드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드를 가지고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왜 중국 눈치를 그렇게 봅니까? 그런데 중국 눈치만 보는 사대주의자냐? 그래 안 해요. 실제로는 저 북한을 지원하고 싶은데 북한을 내놓고 하면 종북주의라고 몰릴까 봐서 지금 쓰리 쿠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야당들이 뭐 전략적 모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드를 반대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결국 쓰리 쿠션으로 결과적으로 이 나라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사실상 지원하는 행위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속된 말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새끼들, 우리들의 새끼들의 새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정의와 박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의 2,400만 동포 중에 적어도 2천만 이상은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남한으로 돌아오려는 일종의 성경에 나오는 엑소더스 있죠. 출애굽기처럼 이쪽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목숨 걸고 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걸 막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가 흔들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저런 어떤 처형 정치, 김정은이가 가지는 그런 어떤 중세의 무슨 뭐라고 할까요? 만화에다 나올 법한 그런 이상한 전제주의 정치, 저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고, 절대로 갈 수 없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유엔의 제재가 구체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화되면 되는 건 그때 보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저것들이 엉뚱하게 뭐 방사성 편화 쏘아가고 우리를 아비규환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든 5년 동안 그 양반에게 수임을 딱 맡겼으면 그 양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여러 가지 4대국의 정세와 정보가 얽혀있는 사회에서는 국방에서 어떤 것을 하는 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거 결정해서 따라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 그 당 안 찍고, 이런 것이 옳지. 왜 이걸 정해서, 왜 우리하고 상의 안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할 때도 여러 국민에게 우리 육사단이요 화천에서 이제 김포로 옮기려는데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말이야 막걸리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런데 이 나라의 집권당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걸 하나 누가 나와서 그거 하나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난 참 대통령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측은하기 짝이 없어요. 아까 엊그제 어디 가서 내 이 적은 어깨 위에 5천만의 생년이 걸려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속된 말로 고집이 세고, 저도 모셔봤습니다만, 그리고 자기의 확신을 잘 바꾸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분이에요. 때로는 소통이 좀 잘 안 된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북한에게 호락호락 해가지고는 우리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봐서 적어도 저는 뭐 남북이 잘 화해돼가지고 뭐 개성공단도 열리고 뭐 가족 방문단 그것도 열리고 금강산 광도 열려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통령과 저희들의 뜻이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우리가 확고한 안보 생각을 가져야만 김정은이도 이거 흔들어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떳떳이 대화의 상대에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통일선봉대는 100만의 정예요원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충청북도, 여기 충청북도에 오신 분 계시죠? 충청북도 하면 황해북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춤형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북한이 열립니다. 열리면 요새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다 그 지역에 남산, 무슨 산, 무슨 동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그걸 연구를 해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북한의 사회를 민주화시키고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부대로 갈 때가 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건 젊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늙수구래 한 70 할머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향인데 여기 한번 확 했어.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줘요.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요. 물론 자유사회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발전의 기회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반만 년, 5,000년의 역사 동안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 조선민족이 한민족이 잘 사는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다 있는 것이요. 당연히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해야 할 경우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면 함경북도 어디를 가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무슨 상품이 오면 잘 되겠구나. 그러면 막 어디 성주에서 갔다가 거기다 공급을 해주고, 이런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민족의 통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저하고도 나이가 비슷한 어르신들마저도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런 통합의 일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저 압록강 도망가게 해산진 같은데, 해산진에 가면 누구요? 김정구의 눈물 흘리는 도망강을 부르던 시절이에요.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아니, 새색시를 놔두고 독립운동한다고 신랑이 배 타고 떠나버리는 노래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 떠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 나 조국이 이렇게 됐네. 니하고 이렇게 행복한 신혼생활만 하기가 어렵다. 좀 기다려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이 새 안악은 말도 못하고 떠나는 뱃사공을 보면서 매일 가서 언젠가 그 흘러간 그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조국이 광복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데 가서 자유스러워진 북한 주민하고 같이 막걸리도 마시면서 김정구의 눈물 흘린 두만강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온다는 것을 믿어주고,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전부 통일 선봉되어 선봉에 서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그걸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차게 박수를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서 죽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화국에, 자기들이 말하는 신성한 공화국에 이 사람들은 뼈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겠다는 잔인을 큰 이런 처형 정치가 어떻게 역사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이 남한에서 그들을 은근히 북돋우고 그들을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데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드 얘기를 합시다.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도 상당히 궁지에 빠졌다가 이번에 푸틴 대통령하고 하는 데서 약간 숨통이 터졌죠? 푸틴은 이제 멀리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으니까 사드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한민국하고 거래를 해야만 자기들이 장사가 되죠. 우라디보스토크 근처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됐어요. 시진핑도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삐딱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형국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적어도 시진핑은 그 정도 입장을 취해야만 자기들 먹고 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바마를 괄세하면서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손은 완전히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북핵이냐 사드냐 하고 뭐 광고를 많이 냈는데, 대통령 하는 말씀은 북핵이 정리되면 사드가 필요 없다. 그 논리가 하나 발달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드를 가지고 북한을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나라 야당 사람들 중에서는
중국이 막 겁이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왜 우리가 중국을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큰 나라긴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역사를 보는 건 땅덩어리와 인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옛날에 중국의 큰 땅덩어리에 동이 조그마한 조선 땅 비교가 안 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도 그러고 4차원적인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바닥에다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딱지딱지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2층, 3층, 4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한 평이었다는 것이 100만 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와 기술도 얼마나 중국을 앞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약간 긴장이 있다고 막 중국이 그냥 욕하고 안 오고 뭐 어쩌고 하면 우리 난리 난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좀 뜸하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우리의 드라마와 한류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좀 있으면 다시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우리의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없이는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차고는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 이렇게 난리치는데 이거 뭐 큰 사건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대주의적 방법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에는 슬픈 사대주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조선 왕조를 만들던 이성계가 왕조를 만들어 놓고 중국 그 명나라의 천자 주원장에게 다 제안서를 내보내서 천황폐하, 황제폐하, 우리나라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는 황녀, 하나는 조선,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면서 곡물 막 금도 보내고 또 부끄럽게 우리나라 이쁜 처녀 500명을 선출해서 또 보냈어요. 도대체 조선 여자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주원장이가 따가 그래 조선으로 해라. 그래서 조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황녀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저 함경도 자기 고향 근처의 이름이었대요. 왜 사람이 기껏 머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1945년부터 50년간의 이 동서 냉전으로 해서 완전히 이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양에 갔다가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하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좌우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일제 36년에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참 만주와 시베리아와 해외를 방랑하면서 그리고 찾았던 36년 만의 독립, 그 후에 70년이 됐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 가까이 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 가면 대부분이 생활력이 강해서 잘 삽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문제 하나는 단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의 플러싱이라는 데서 어떤 사람이 거리에 여기가 세탁소를 탁 만들면 잘 된다. 그럼 그 옆에 한국 사람 또 세워요. 그래서 덤핑하고 다 망해요. 그런 식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신문사를 했는데 뉴욕에서 신문사가 한국 신문사가 한 20개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신문이 한 두어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한 10서너 가지는 그냥 교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타블로이드 판으로 그냥 화제를 이끌고 이런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들 교포 가게 가서 광고 받아서 그냥 생활 유지하는 그런 신문인데
우리보다 교민이 2배나 많은 중국 사람들은 신문 딱 3개예요. 중공계, 대만계, 그리고 중도, 소위 홍콩계, 딱 3가지. 우리는 한 50만 살에 그 사람도 한 100만 이상이 살아요. 그리고 그 신문을 찍는 것은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정도는 자기들 나름의 인쇄시설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군소신문은 다른 데 가서 그냥 인쇄소를 맡겨서 합니다. 근데 그 인쇄소 맡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 하는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중국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요. 니들은 왜 그렇게 신문이 많냐? 이것이 단결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색당파의 영향이 많습니다. 영조시대에 몇 분 됐어요? 영조시대에 조선의 사색당파가 25개가 있었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대북, 소북 많았는데, 요새도 친박, 긴박, 무슨 박, 주류, 비주류하고 아마 25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역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지역이 경상북도하고 충청도예요, 대부분. 그때도 그랬습니다. 묘하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탕평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2,400만이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요새 자기들 사회들 다 뺐습니다. 노동교육. 김일성주의예요. 일종의 유사종교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고 삽니까?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김정은 통치에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그 최고 실력자 옆에서 군대를 보조하는, 우리나라로 말해서 합동참모본부장 그런 사람이에요. 이 4사람 중에서 4사람이 처형이 됐는데,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3사람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 북한이 8월 26일 날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것은 한 1000km 정도가 가가지고 일본에 스스로 자기들이 자유 영역이라고 하는 홋카이도 근처에 한 200km 전방에 떨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일본이 난리 법석이 날 텐데 일본도 좀 어이가 없는 모양이에요. 왜 이거 막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핵무기도 없고 하니까 지금 보통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오늘 이 시각에도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그냥 놔뒀다고는 안 되겠다. 그런 그 의식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갑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자면 우리 한국 역사, 한반도의 심각한 역사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비슷한 한 1000년 전으로 보자면 삼국통일 시절에 고구려가 영계서문 휘하에서 그렇게 아주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는 그 후에 나제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저 강력한 고구려의 무력을 어떻게 깰 것인가 하고 고심하다가 당시에 훗날 29대 태종 무열왕이 된 김춘추가 평양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영계서문이 노발대발하면서 김춘추를 감옥소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 처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 영계서문 밑에 있는 남생, 남상, 남건 소위 세 아들들의 불화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보자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역사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년에는 역사 발전이 약 70년 단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 12년부터 20년대에 레닌의 공산당 혁명이 벌어졌죠. 1917년입니다만. 그런데 그 20년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70년 지나서 1990년이 되니까 소비에트가 망했습니다. 구소련이. 한 70년 걸렸는데, 근데 당시에 소위 구소련, 우리가 소위 CCCP라고 그러죠. 요새는 러시아가 아니고, CCCP는 전 세계에서 핵폭탄이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당시 한 8,000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핵폭탄도 그 사회의 붕괴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라의 운명과 성쇠는 무력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 김정은이라고 이상하게 머리 깎은 젊은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도대체 종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겁이 나요. 제가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를 높게 평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김일성이가 살던 시절에는 식민지 시대를 벗어난 동아시아의 많은 후진 약소국이 서로 네이션 빌딩이라고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땅 뺏기 노름을 하고, 그때는 무력을 가지고 싸움하던 시절입니다. 장개석이도 그랬고, 모택통이도 그랬고, 호지명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들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 월명에 보십시오. 월명의 호지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45년에 해방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민족운동가 중에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압제한 사람이 일본인데 일본 뒤에 미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다 같은 공도 적의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에 있는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진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해서 돈을 지원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소위 레닌의 민민혁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진 많은 후진국의 운동가들이 모스크바로 가서 레닌한테 돈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운형, 김규식 이런 등등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돈을 받으러 가서 용돈을 운동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기보다는 참 운명적인 것은 당시에 유일하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켜줄 사람들은 저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다 하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승만 우스운 사람으로 봤죠. 그리고 이 양반이 미국에 사시다가 1912년, 13년에 상해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맺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런데 이 양반은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고 그러니까 좀 알아줬단 말이에요. 연설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런데 또 대통령으로 만나놓고 보니까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려면 결국 미국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상해나 중경에서 고생하는 우리 독립운동자, 참 풍찬 노숙을 하는 사람, 일제 밀정하게 쫓겨서 맨날 숨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개득이 안 가는 얘기, 이 양반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지언정 상당히 소외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급하면 미국으로 가버릴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많이 텃세가 좀 있었어요. 근데 꾸준히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43년 후에 이승만 박사의 얘기가 맞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945년, 그러니까 1912년경에 일어났던 그 발언이 43년 후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사가 좀 뭘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945년 전까지 일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넘어갔던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가 전부 빨갱이라 죽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제 주임 선생의 리서치 펠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좀 받으면서 연구 조교 그걸 했는데 일제치하의 한국 조선 상황 이런 일본 전쟁 전의 비밀 문서를 입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30년 후니까 43년까지 나오니까 70년에 그걸 우리 지도교사 전부 입수를 해가지고 1어로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나오는데 43년 것이 45년에 나왔어요. 2년 전 것이 나왔는데 그걸 쭉 보니까 거기서는 얘기했지만 조선에 있어서 치원 상황 해갖고 부정선인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부정선인 이승만이란 어떤 인물인가. 그래갖고 쫙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맺는 서류예요. 그 서류에 보면 약 76%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 사상운동해 하고 상당히 고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한때 있었어요. 올려봤자 그 정도 아니에요. 내가 남의 나라 국호를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것도 세상의 중심이라는 나라. 명나라. 나릴과 다롤. 해와 달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청나라. 그리고 원나라도 우뚱원자. 일본? 우리 왜냐면 일본이 해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국호가. 그런데 기껏해야 자기 고향 이름이나 써서 붙이는 이런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박대하고 천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역사적 주체의식을 세워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요, 고구려도 자기 역사라고 주장해요. 발해도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웅진도호부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역사 공정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까지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에 단호히 막음으로써 이번 사드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단호하게 보여줌으로써 중국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적 계기가 이 사드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드를 가지고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왜 중국 눈치를 그렇게 봅니까? 그런데 중국 눈치만 보는 사대주의자냐? 그래 안 해요. 실제로는 저 북한을 지원하고 싶은데 북한을 내놓고 하면 종북주의라고 몰릴까 봐서 좀 쓰리쿠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야당들이 전략적 모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드를 반대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결국 쓰리쿠션으로 결과적으로 이 나라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사실상 지원하는 행위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만 속된 말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새끼들, 우리들의 새끼들의 새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정의와 박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의 2,400만 동포 중에 적어도 2,000만 이상은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남으로 돌아오려는 일종의 성경에 나오는 엑소더스 있죠. 출애굽기처럼 이쪽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목숨 걸고 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걸 막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가 흔들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저런 어떤 처형 정치, 김정은이가 가지는 그런 어떤 중세의 무슨 뭐라고 할까요? 만화에다 나올 법한 그런 이상한 전제주의 정치, 저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고, 절대로 갈 수 없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유엔의 제재가 구체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화되면 되는 건 그때 보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저것들이 엉뚱하게 뭐 방사성 표나 쏘아가고 우리를 아비규환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든 5년 동안 그 양반에게 수임을 딱 맡겼으면 그 양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여러 가지 4대국의 정세와 정보가 얽혀있는 사회에서는 국방에서 어떤 것을 하는 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거 결정해서 따라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 그 당 안 찍고, 이런 것이 옳지. 왜 이걸 정해서, 왜 우리하고 상의 안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할 때도 여러 국민에게 우리 육사단이요 화천에서 이제 김포로 옮기려는데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말이야 막걸리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런데 이 나라의 집권당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걸 하나 누가 나와서 그거 하나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난 참